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군사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시키는 일환으로 북한 지역에 지은 공업단지가 식민지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주로 흥남비료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조선질소비료회사는 한국의 근대적 화학공업의 기술적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회사이고,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도 계속 화학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했던 화학비료 공장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해드린 한국의 응용화학자들이 한국전쟁 기간 중에 북한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공장의 설계도와 원료 흐름도를 가져온 곳도 바로 흥남비료입니다. 흥남비료로 대표되는 석유화학공업단지의 조성이 식민지 조선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노동자들의 인적 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전쟁의 결과로 조선에서 공업 생산품의 성격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이전에는 물론이고 1935년이라는 늦은 시기까지도 섬유, 식품, 도자기, 목재, 인쇄업과 같은 경공업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우세하였습니다. 이들 산업 중 상당수가 전시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여 193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리기는 하지만 1940년대에 이르면 화학, 기계기구, 금속, 가스, 전기기구와 같은 중공업이 경공업보다 우세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전쟁 수행에 매우 중요했던 화학공업이 생산의 큰 부분, 약 3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계기구 부문 역시 전쟁 중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합니다. 비록 기계 공작 부문은 1943년 생산의 6%에 불과하지만 이는 1936년 이래로 3배나 증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업제품의 자급률 역시 1939년과 1944년 사이에 25%에서 52%로 2배 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1945년경 조선의 경과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한때 농지였던 곳에, 특히 한반도에서 가장 공업화된 지역인 흥남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고 공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중공업지대는 원산항에 인접한 지역과 조선 질소가 있는 흥남 인근에 집중되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 조선 질소비료의 설립자가 회사를 설립했을 때 흥남은 고작 40여 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조선질소는 28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흥남의 인구는 18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흥남 일대는 넓게 뻗어나간 전기 화학공업단지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경우 중공업은 거의 발전하지 못하고 식품, 인쇄, 목공, 섬유공업 기업들이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전쟁 중 기계기구 공업의 중심지로 변모하여 1940년에 공업 총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 인천 지역으로 이 지역은 전쟁 중 급속한 공업화 과정을 겪은 후에
1939년에는 섬유공업의 32%, 기계기구공업의 50%를 포함하여 조선 공업생산 총액의 30%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수행은 주요 지역의 바깥에까지 영향을 미쳐 남부 도시와 농촌 지역에 의미 있는 경제적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대구가 그 좋은 예인데 부산과 서울을 잇는 간선 철도상에 있는 이 도시는 오랫동안 도청 소재지이자 상업도시였지만 중일 전쟁 시기에 들어서 비로소 공업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1937년과 1941년 사이에 대구의 공업 생산액과 공장 수는 6배 이상 증가했으며 공업 노동자는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대구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섬유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섬유공업은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었지만 중화학공업을 중시한 박정희 정부는 수익성이 높은 경공업인 섬유공업이 아닌 중화학공업에 투자하는 중공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30년대 조선의 군수공업화에 대한 경제적이고 통계적인 내용은 기록으로 잘 남아있고 수치적인 관점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쟁과 공업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러한 점을 모두 다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양한 관점과 많은 논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을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간된 경제연감인 조선경제연보는 1930년대 이후 공업의 급성장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에서는 1930년대 공업의 급성장을 양적인 면에서 언급한 후에 비록 조선의 공업화가 일본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면을 대표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조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공업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당국자들은 조선인들의 복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조선의 독립적인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1937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주된 관심은 전쟁을 위한 총합국력전을 수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총합국력전이란 전쟁에서 잘 훈련된 군대와 효율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적, 인적 자원의 완벽하고도 통합적인 동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1910년 이후 조선인들이 식민지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차별과 착취의 문제와 전쟁 이후 수많은 조선인들의 징용과 조선 문화의식의 말살을 겨냥하여 조선 총독부가 시행한 강제적인 동화 정책을 포함하여 한도를 넘어서는 수많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률적으로 진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는 복잡하게 뒤얽혀 있고 결코 감상적이지 않으며 종종 아이러니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러니들은 1930년대에도
풍부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와 총력전 체제는 매우 비극적인 일이지만 한반도의 공업화에 계속 연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무시한 채 시대의 복잡성을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현실과 역사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단계로 생각됩니다. 1930년 조선질소의 설립자가 흥남에 첫 공장을 열었을 때 그 회사의 노동자 수는 대략 3,000명 정도였습니다. 1944년에 조선질소의 자회사들은 총 5만 5천 명 이상을 고용했는데 그중 절대 다수, 개별 기업에 따라 63%에서 88%는 조선인이었습니다. 전쟁과 공업화는 조선인들을 농지에서 도시와 공쟁으로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진보와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과거의 연구에서 우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전시 동원은 노동력의 질을 거의 향상시키지 못한 채 해방 이후에 그 어떤 중요한 유산도 남기지 못한 일시적인 수치의 증가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개별 기업들과 공장들에 대한 연구에는 그러한 주장과 다른 측면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앞서 강의했던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지기에 원산에 있는 정유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1960년대 이후 울산에 정유공장을 짓자 일하기 위해 찾아왔고 정유공장에서 그 노동자가 떠나려고 하는 것을 붙잡았으며 울산 정유 엔지니어진에 원산 정유 엔지니어진이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해방 이후 미군이 엘리베이터 수리를 미국 승강기 회사인 오티스 서울 영업소 직원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일본 승강기 회사들과 일본인 기사들이 다 한국을 떠난 이후여서 그 당시 몇 명 안 되는 조선인 기술자들을 수소문하여 몇몇 기술자들이 모아 조를 따서 미 군정청에 승강기를 수리해 준 것이 한국 최초의 승강기 회사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력 분야에서는 1951년 정부가 전력복구대를 긴급 조직하여 복구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감안하면 그 당시 근대적 산업 환경에서 갖게 된 미숙련 노동자들의 경험이 전문적인 노동력의 발전에 거의 혹은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기업 부분에서 관찰되는 사례와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930년 이후 15년 동안 수만 명의 조선인 건설 노동자들은 대규모 공단과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조선질소와 다른 회사들에게 상당 기간 고용되었습니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조선질소의 설립자는 1만 1천 명 이상의 조선인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정규직이 아니라 공사 기간에만 고용되는 계약직이었고 체계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지만 그와 같은 초보적인 경험을 통해 근대 공업의 일상과 규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현대건설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업에서의 규율은 공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이 높으며 교육뿐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노동자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쟁이 중요한 변수가 되어 많은 일본인 사용자들은 적어도 대규모 공장들에서 경험 많은 조선인 노동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채용 시에는 숙련 노동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응모자를 선발하라는 경향이 있었고, 채용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견습생에서 도제로, 이후에는 정규직 노동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일반적으로 더 숙련되고 높은 임금을 받던 일본인 노동자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았지만,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보너스와 연금과 같은 나름대로 정교한 인센티브 체제를 통해 기업에 정착할 요인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질과 지위를 향상시켜주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이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각 공장에서 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인 사용자들은 군에 징집된 일본인 노동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조선인들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특히 일본에서 전면적으로 징병제가 실시되는 1941년 이후 증가했습니다. 한 시멘트 회사의 인사 기록에 따르면 1941년 이전에도 3년간의 훈련 과정을 거친 일본인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조선인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감소한 폭만큼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 견습생과 도제의 비율은 더 크게 감소했고 조선인의 비율은 같은 크기만큼 상승하여 일본인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흥남 조선질서의 자회사들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1935년에서 1938년 사이에 조선인 노동자는 증가했고 일본인 노동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사정책과 경제정책의 결합으로 진행된 공업화가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적으로 공업화의 진전은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일본의 공업화가 조선인 노동자들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업화가 조선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이 강의에서 주로 다루는 설명의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에 영향을 받는 평가의 영역에 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